네, 2023년 9월 4일 이정훈입니다. 육사에서 홍범도 흉상을 빼내겠다라는 문제를 갖고 연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백인백색 천인천색의 주장이 남비합니다. 제가 거기다 하나를 보태겠습니다. 제가 100% 오를 수는 없지만 제 주장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은 왜 홍범도 흉상을 빼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나 알고 논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육군의 부탁이나 육사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공부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정부를 드디어 만듭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권입니다.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네, 가장 중요한 주권이죠. 이 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해 10월쯤에 제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률 제9호가 국군조직법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9호로 국군조직법을 국회가 통과시킴에 따라서 미 군정은 조선경찰예비대, 조선해안경비대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경찰이 원래 있었고 경찰을 운영했고 경찰을 지원하는 의무경찰 내지는 전투경찰 개념으로 조선경찰예비대를 운영했고 미군정이 할 때는 미군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군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경찰은 있었고 그 경찰을 보조하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개념으로 조선경찰예비대가 있었고 바다를 지키는 경찰로서 조선해안경비대를 뒀습니다. 자, 이 두 기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해군으로 창설이 됩니다. 해안경비대를 토대로 해군, 조선경찰예비대를 토대로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됩니다. 조선경찰예비대를 우리는 흔히 국방경비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입니다. 자, 그리고 총사령관을 임명하는데 그때는 참모총장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육군 총사령관의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 준장, 해군 총사령관의 손원일 준장을 임명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별 하나짜리였습니다. 먼저 해군의 손원일 씨를 설명드릴게요. 그의 아버지인 손정도 씨는 목사였습니다. 대일항쟁기에 아주 드문 지식인이고 성각자인 목사를 했죠.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정부가 있으면 임시국회가 있어야죠. 그걸 임시의정원이라고 했는데 그 의정원의 의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맞죠. 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중국에서 배를 모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독일로 유학 가서 유럽에서도 같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해운회사에 취직해서 항해사가 됐습니다. 항해사는 뭐 3등, 2등, 1등 거쳐서 선장이 되는 자리죠. 기관사는 3등, 2등, 1등 거쳐서 기관장. 예. 배를 딱 있을 때 갑판을 위에를 담당하는 게 항해사하고 선장, 갑판 밑에를 담당하는 게 기관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배를 몬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조선 일본 대일항쟁기 때는 그래서 꽤 한국에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에서 배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2차 대전을 지켜봤죠. 그리고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자마자 45년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해방병단을 만듭니다. 바다해자, 막을방자, 병사병자, 무리단자.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이 나라가 해방이 되면 가장 중요한 주권이 군권인데 자기는 그중에 바다를 지키는 해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해방병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손원일 씨 등 그 주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표현하면 사설 개인적으로 만든 군사단체가 되죠. 사설 군사단체. 이런 식으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선각자들이 만든 여러 군사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미 군정이 탁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거 다 없애야 그럽니다. 당연히 없애야죠. 미 군정이,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무장 세력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해방병단은 해체를 하고 이제 조선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무장경찰 개념으로 조선경찰예비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경비대로 바꿔 불렀다는 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방병단 조직을 그대로 없애라고 했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조선해안경비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지역의 방어 책임은 미군이 하고 해경 기능은 조선해안경비대, 경찰은 원래 조선인으로 만든 경찰이 있고 보조기구로 조선경찰예비대를 운영하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군정을 끝내면서 나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해방병단을 처음 이끌었을 때 이 손원일 씨는 부인이 홍은혜 여사예요. 이분이 대일항쟁기 때 음악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군가가 없었잖아요. 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45년 동안. 이 부인이 작곡을 하고 본인이 가사를 만들어서 해방 행진곡을 만들었습니다. 바다 해자 막을 밤자, 바다를 지키는 행진곡. 또 바다로 가자. 네. 그때는 음악하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슨 군가를 지어도 일본 군가에 우리 가사를 붙인 거. 우리도 처음에 애국 갈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올드랜사인에 맞춰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안익태가 작곡을 하면서 지금의 동해물과 이렇게 애국가가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부인 때문에 우리가 작곡한 해방병단은 군가를 갖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해군은 손원일 씨를 굉장히 기립니다. 부친도 훌륭하신 분이었고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보고급 장보고 1, 2, 3가 있는데 장보고 2급이 1800톤급입니다. 그 1번함을 손원일 함으로 명명해서 그를 기립니다. 자, 육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홍범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48년 8월 15일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정부를 만들려면은 헌법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을 만들려면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그 처음 만든 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걸 주력하기 때문에 일대 국회는 재헌국회라고도 합니다. 이 재헌국회 의원을 뽑는 제1대 총선거를 48년 5월 10일 날 하겠다. 5월 10, 10, 10 하겠다고 이제 미군정이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땅에는 박헌영이 이끌던 조선공산당 파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군정에 쫓겨갖고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근데 그 꼴마니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들이 국토의 가장 남쪽인 제주도에서 반발을 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언제 처음 크게 반발했는가 하면은 이 선거 있기 1년 전인 47년 3월 1일 3.1절 행사 때 그 3.1절은 그때 해방 직후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죠. 이때 정식으로 미 군정 주도하에 조선 관료들이 행사를 하는 별도로 남노당이 행사를 갖고 충돌을 합니다. 이 시위를 제주경찰이 막는데 그때 유혈 사태,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경찰도 다치고. 그래서 유혈 사태가 47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해방 직후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있었던 5년,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처럼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구 폭동, 제구 파업, 부산 폭동, 부산 파업 많았고요. 지금 민노총이 설치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 제주도에 그 당시에 무슨 산업이 있었겠어요. 에도 불구하고 47년 3월절 이 시위 이후 총파업을 하고 이 남노당들이 계속 1년 내내 시위를 끌어왔습니다. 지금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5월 1일 날 48년도 5월 1일 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대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시위로 폭동으로 일으킵니다. 이때 또 유혈 사태가 심각하게 터져요.
경찰도 깨지고 시위대도 깨지고 그리고 계속 시위가 이어집니다. 투표를 거부한다고. 이게 4.3 사건이죠. 재수. 그러니까 미 군정이 보니까 경찰은 얻어 터지고 못 막겠으니까 그때 미 군정은요 우리나라 각 도마다 겨우 조선경찰 예비대 한 개 연대를 막 창설해 오고 있을 때예요. 도마다 하나씩. 제주도에는 자 경기, 강원,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그 제주 9번째죠. 그래서 제9연대가 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연대에게 출동을 명령합니다. 미군정이. 근데 그때 좌익들이 남로당 계열이 경찰은 계속 공산 세력을 추적해서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경찰이 못 들어가고 이 국방경비대, 조선경찰예비대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익인 서북청년단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좀 복잡했죠. 군은 좌우가 특히 이 국방경비대가 육군이 되는데 좌우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연대를 출동시키니까 구연대가 딱 나가서 시위대를 막으면 되는데 이 구연대에서 일부 누가 선동을 했는지 시위대에 참여해버립니다. 이게 부대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대장이 김모 중령이 있었는데 공산 세력하고 뭐 대화하겠다 그러고 뭐 우리는 너희를 안 막겠다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하죠. 미군정이 딱 보니까 야 구연대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구연대를 해체하면서 지휘부도 이제 날려버리죠. 그리고 그 일부 병력하고 해서 새롭게 11연대를 만듭니다. 9연대를 없애고 11연대를 만들어요. 11연대 연대장이 박진경 중령이 옵니다. 박중령은 상당히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막습니다. 그게 이제 48년 4.3 사태 이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게 바뀐 게 한 6월 초 겁니다. 상당히 잘했어요. 박진경 씨가. 한 열흘 정도 열심히 뛰었는데 그리고 6월 18일입니다. 48년도. 이때는 뭔가 하면은 이미 50선거는 끝나버렸죠. 제주도에서 하도 시위가 컸기 때문에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1대 선거를 못합니다. 제주를 빼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11연대 그걸 막아갔는데 6월 18일 그 부대에 있던 남로당 노선을 따르는 문상길 중위가 박진경 연대장을 쏴버립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박진경 씨가 잘했다 그래서 이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이 결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축하식이 있었는데 그날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상길하고 또 한 명이 같이 했는데 문상길이 주범이죠. 그리고 바로 체포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 미 군정은 군사법원을 열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군에서는 사형이 총살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8월 15일 정부가 만들어지고 9월 23일이 됐을 때 이 문상길을 대한민국에서 총살합니다. 문상길은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최초로 총살된 군인입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우리 군에 좌파가 많았던 거죠. 자, 이렇게 문상길을 총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각 도별로 하나씩 연대를 만들다가 이제 큰 도시들, 뭐 마산에도 하나 15연대를 만들고 이제 추가로 만들게 합니다. 여수에 14연대를 막 만들었을 때요. 그 14연대를 제주도에 보내서 이 제주 반란을 좀 막아라 라고 출동 명령이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배를 타고 제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지창수 상사 14연대에 있던 그리고 이제 김지회라고 하는 중위가 있어요.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우리는 이 배를 못 타겠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들은 8연대 지휘부를 쳐들어가서 21명을 사살합니다. 문상길은 연대장만 죽였는데 여기서는 연대장까지 이름은 다 모르겠다. 하여간 연대 지휘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것 때문에 이게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 육군의 총사령관은 아까 말한 대로 송호성입니다. 송호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광복군이 이청천 씨가 사령관을 했는데
거기에 1지대, 2지대, 3지대, 5지대, 4지대는 없고 5지대가 있는데 5지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기화해서 중국 군관학교,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은 군관이라 그러고 우리는 장교라 그러죠. 군관학교 그러면 사관학교입니다. 거기를 나와가지고 중국군 장교를 하다가 광복군 지대장이 된 사람이죠. 그가 이제 해방되고 들어왔을 때 나이가 많았어요. 1889년생이니까 45년도쯤에는 50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총사령관이 됐는데, 이 사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송우성 육군 총사령관을 토벌전투 사령관에 임명해서 현지로 보내고요. 그때 2연대가 대전에 있었고 3연대가 전주, 4연대가 광주, 5연대가 부산, 6연대가 대구, 그 다음에 이제 14연대는 마산이고 14연대는 여수고 15연대가 마산에 있었는데, 이런 부대들 다 출동하게 시켰어요. 가서 이제 지휘하라, 송호성이. 이때 제일 먼저 여수로 들어간 부대가 광주에 있던 4연대입니다. 4연대도 한꺼번에 간 게 아니라 먼저 선발대가 갔죠. 선발대가 갔는데 거기서 이진범 상사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대 지휘부를 사살해버리고 그 부대를 일부 반대하는 사람 빼고 대부분을 이끌고 14연대에 합류해버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더 커졌죠. 아니,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진압하라고 하는 부대가 합류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송사령관이 왔는데, 송사령관은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는데, 아이씨, 아니, 대화로 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제주에서 처음 구연대 보고 진압하라 했더니 구연대장이 그 빨치산들하고 남노당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송호성 씨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한참 떠들다가 드디어 여수 시내에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14연대 플러스 4연대 세력이 매복을 딱 하고 있다가 쏩니다. 그 총을 맞지는 않았는데 철모에 맞았다는 설도 있고, 송호성 씨. 그래서 차 떨어져요. 차인지 장갑차에 떨어지면서 그 총소리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본인이 다칩니다. 본인이 몸이 다치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사령관이 이 위험에 빠졌다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현지를 둘로 쪼갭니다. 남원 전북 지역에서 싸울 사령부하고 전남 지역에서 싸울 사령부 두 개로 쪼개서 만주군에서 장교를 했던 원영독 대령하고 그 다음에 김백일 중령을 지휘관으로 해서 내려보내서 이 두 사람이 이 부대를 이끌고 진압을 하죠. 이때 김백일 부대에서 작전 참모로 따라갔던 소령이 박정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죠. 그리고 나서 육군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대한민국 정부만 만들었는데 이건 문제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14연대는 영원히 지금도 없습니다. 대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 소대도 그렇고 중대도 그렇고 그건 반복이지만 연대부터 여단, 사단은 영원한 겁니다. 1여단, 1연대, 2연대, 3연대, 나중에 20, 30, 50, 90, 100년대까지 나가면서 각각의 연대 3개를 묶어서 사단을 만들죠. 연대는 고이 보는데 우리나라 연대에서는 14연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란에 동조한 4연대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자만 생기면 공산세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부대에서는 사자를 없앴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사단이 없고요. 사군단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 송사령관을 해임하고 육군 대자 출신, 아까 그 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반공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압했거든요. 이 만주군하고 일본군 출신들은 좀 반공의식이 강해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 대자를 지낸 출신의 이응준 준장을 후임으로 임명하는데 이때 총사령관은 명칭을 없애고 총참모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응준 씨가 총참모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순사건 진압하면서 잡은 그 반란 세력하고 또 군에 많은 협조 세력이 있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출동 대상이었던 마산의 15연대 연대장이 최남근 중령이에요. 최남근 씨도 남노당이었고, 아까 김백일 부대에 따라갔던 작전참모 박정희도 남노당이었죠. 그런 세력들이 쫙 수사를 하니까 다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자가 빨갱이인지.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여순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사형을 80명을 선고를 하고 무기를 15명을 선고하고 뭐 징역형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붉은 세력을 다 잡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박정희도 잡히죠. 근데 박정희는 남로당 영남 유격 사령관 그런 비밀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난 전향하겠다. 그러고 누가 남로당인지 다 밝히죠. 그래서 박정희는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풀려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문관, 민간인으로서 정보국에 근무하다 6.25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 이제 붉은 세력을 다 없앴는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49년도 5월 4일 밤, 그리고 그 다음날은 5월 5일 새벽이죠. 춘천에 그때는 이제 각 도마다 만든 연대를 묶어서 여단을 막 창설해 나갈 때예요. 그때 춘천에 육여단이라고 있었어요. 여단이지긴 하지만 사실은 연대에 가까운 건데 그 밑에 1대대, 2대대, 3대대가 있는데 1대 대장이 표무원, 2대 대장이 강태무 이랬을 겁니다. 이게 4일날 밤 5일날 새벽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대대장이 부대원들을 거의 이끌고 북한으로 갑별해요. 두 사람이 남로당이었던 거죠. 부대원들은 뭣도 모르고 지휘관 따라가다가 이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 전방을 지키라고 최전방 지키라. 38선이 지금 춘천은 휴전선도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딱 붙은 데가 춘천이에요. 전방에 있는 부대장이 5여단이 6여단이 2개, 3개 대대로 되어 있는데 2개 대대가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대대장이 부대원을 이끌고. 난리가 났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육군은 아주 공산때 시달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군에 있던 마지막 공산 세력의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49년도에 이런 사태를 치르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50년에 당하죠. 이때 육군이 깨져요. 백세준 씨가 이끌던 1사단도 개성에서 깨져서 서울로 철수하고, 오직 잘 싸운 게 춘천에 있던 6여단이 나중에 6사단이 되는데 6사단이 그나마 좀 싸우고 저기 강릉에 있던 8사단 좀 싸우다가 밀리고 뭐 그렇죠. 다 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의정부 북쪽에 있던 게 그게 몇 사단인가? 7사단인가? 7사단도 밀리고 그렇게 되죠. 육군이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했지만은 여순사건 때라든지 그 9연대, 14연대, 4연대처럼 반란에 동조하거나 공산 세력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순사건을 계기로 육군에서는 공산 세력을 다 잡아냈고 마지막 남은 세력들이 강태모, 표무원이가 도주함으로 해서 육군은 무능했지만 적에게 항복하거나 적에게 투항하고 동조하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초기에 서울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이제 해임된 송호성 씨를 이 양반이 중국 국적을 얻어서 중국군에 입대합니다. 중국군에서 소장과 중자를 하다가 광복군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광복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광복군의 성격은 뭔가 하면요. 장개석이 이끌던 중국군의 일부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김구 주석의 명을 받아서 홍구공원에서 일본군들이 천장절 행사를 해요. 하늘천자 긴장자. 천장이 뭔가 하면 그때 일본 천황의 생일이에요. 그걸 축하하는 행사를 왜 상해에서 하느냐. 상해 일본군들이 상해 지역에 내가 다른 나라 땅을 정식으로 가졌어. 저 나라가 나한테 이 나라한테 자기 땅을 줬어요. 그걸 할양이라 그러죠. 그거는 할양받은 땅은 내 땅이에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할양한 거죠. 돈을 받고 준 거죠. 파는 형식으로 할양한, 그건 미국 땅입니다, 알래스카는. 그러면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빌려주는 게 있어요.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뭐 안 받고도 쓰게만, 어느 기한을 정하거나 무한정 빌려줄 수가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장에 따르면 뭐 100년간 리스해 준 거죠. 그거를 한자로는 조차라 그럽니다, 조차. 미국의 쿠바에 관타나모가 있는데 관타나모 지역은 쿠바가 얼마더라? 그 당시 뭐 한 1000달러인가 매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영구히 조차한 거예요. 그래서 관타나모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 깨고 계속 미군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조차한다면 그게 할양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계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계는 뭔가 하면은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인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살면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고 본국은 일체 개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개지라는 게. 상하이에는요, 프랑스 조개지가 있고 영국 조개지가 있고 했는데 일본도 조개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이정을 상해에 만들잖아요. 프랑스 조개지에 만들거든. 왜? 거기에는 일본이 들어올 수가 없지. 중국도 못 들어오니까 프랑스만 눈 감아주면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일본 조개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일본군들이 와 있었고 또 그 전에 상해 사병 그래서 일본이 한번 전투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군대도 와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쓰리스타를 중심으로 홍구, 홍자는 무지개 홍자 입구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일본 쇼와 천황이죠. 천장전 행사를 하는데 그 식장을 향해서 도시락에 든 폭탄을 던져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장개석이 매우 고마워합니다. 중국 인민 매독도 못하는 걸 조선 청년이 했다고 고마워하면서 그때 김구가 야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게 좀 군대 좀 만들어 도와줘 그러니까 중국군 내에 조선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어라. 그걸 광복군으로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에 들어와 있던 조선 출신 중국 국적을 가졌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휘부를 만드는데 그때 이청천 씨를 사령원 그리고 일지대장, 이지대장 하는데 하여간 마지막에 5지대장 가게 된 사람이 중국군 장교로 있던 송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그토록 위대하게 했던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원봉이가 들어서 부사령관을 해요. 이청천이 사령관, 김원봉이 부사령관. 이때 좌우가 다 있었다. 이청천 이런 사람은 우로 보는 거고 김원봉은 좌로 보는 거서 이게 광복군 지휘부가 되고 그중에 지대장이 하나가 송호성이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광복군은 중국군의 일부입니다. 임시정부가 이 부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군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국군이 이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조선인 특수부대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 광복군을 넣는 거지. 이거는 영미연합군이 프랑스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을 때 프랑스로 작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드골이 이끄는 망명 정부를 인정해줬고 또 거기서 만든 특수부대원들을 프랑스인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프랑스인들이 지휘하고 했더라도 모든 통제권은 영국과 미국이 지는 거죠. 근데 광복군은 중국군의 일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국군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이 원폭을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서 광복군을 한 번도 싸우지 못하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광복군 타이틀로 들어오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나라에선 광복군이라는 게 의미 없잖아요. 중국군에 있던 거잖아요. 똑같이 만주군에 있다가 만주가 망하니까 들어왔던 사람이 만주군 출신이 원영독, 김백일,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또 일본도 망했어. 거기서 장교를 하다 들어온 사람이 이웅준 등등 중국군에서는 김홍일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그래서 우리 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게 송효찬 씨입니다. 송호성 씨입니다. 송호성 씨는 그래서 조선 경찰 예비대 사령관을 하다가 거기서 별을 처음 달아요. 원스타 달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었을 때 초대 총사령관이 되면서 별 하나로 대한민국 최초의 장성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순 사건 때 총 맞고 다치고 제대로 진압 못했기 때문에 해임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광복군 출신이라고 우대해가지고 호국군 사령관을 시켜요. 호국군은 뭔가 하면 그때 막 만든 건데 일종의 미국의 예비군이 있죠. 예비군. 현역이 있고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왔는데 그런 예비군 조직을 만들어 예비군 사령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방위대 고문도 하고 시키다 이러다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6.25가 터지는데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정부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가지 못한 장교가 서울에 있던 장교가 3명인데 한 사람은 길을 쓰고 내려와요. 또 한 사람은 자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호성 씨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따라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이 김구는
김구는 48년도 4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 만들기 직전에 김규식, 조수환과 더불어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합니다. 참석하고 돌아온 다음에 조수환은 격렬하게 김일성을 비난합니다. 근데 김구하고 김규식은 참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그때 김구 밑에 좀 공산 세력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당 출신의 대한민국 육군 소위인, 그때는 조선경찰 예비되겠지, 안두희가 가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돌아가시고 김규식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이 6.25 때 서울을 점령했을 때 김규식도 대한민국 정부 따라 내려가지 않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송호성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인민군이 서울을 뺏길 때 김규식하고 송호성이 북한으로 가요. 끌려갔다는 설도 있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설도 있는데, 인민군이 가자고 해서 한 건 맞으니까 끌려간 거겠죠. 그리고 김규식 선생은 이북에서 돌아가시는데, 송호성은 이북에 간 다음에 의거 입북, 북한에서 뭐 의거 귀순 그러잖아요. 자기 뜻에 의해서 북한이 왔다. 의거 입북자 부대 사단장, 의거 입북자 무슨 뭐 그런 조직 대표를 하고, 북한 노동신문에 글도 쓰고, 북한이 하는 대남방송에 나와서 대남방송도 합니다. 그리고 죽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애국열사령, 혁명열사령이 있고, 근데 애국열사령에 묻힙니다. 지금도 거기 묻혀 있어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면, 그의 아들이 나중에 대만으로 가서 대만 사람이 돼가지고 대만 국가정보원, 국가안전국에서 해외 공직국장을 지내고 한번 저를 2005년도인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개로. 그래서 쭉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뭐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6.25를 딱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6.25를 치르면서 육군이, 해군이 먼저 만들어지고 육군의 항공부대를 떼어내서 1년 후인 49년도 10월 달에 공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육해공군 창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국군으로 하나로 합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국군의 날을 우리가 저기 남쪽으로 밀렸다가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반격을 할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전했죠. 이 6.25 전쟁 때 너무 북한에 당하고 억울해가지고 국군의 날을 근래 정하게 되고,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 추가로 만드는 연대가 18년대예요. 18년대는 딱 이 여순 사건 진압을 목적으로 만든 부대라서 서북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반공주의자니까 우리는 백골이 돼서라도 싸우겠다 그래서 백골 부대라고, 18년대가 백골연대. 우리 노래 18번, 우리 욕할 때도 18, 18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백골 했거든. 그 부대가 6.25 때 잘 싸웁니다. 18년대를 토대로 다른 연대를 붙이고 해가지고 그게 3사단이 만들어지는데, 3사단이 지금 백골사단이에요. 그 정도로 반공의식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그 다음에 표무원 강태무 월북 사건 겹치면서 6.25 겹치면서 쫙 공산주의 세력은 아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공산 세력에 대해서 잘 싸웠던 게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일본군하고 만주군 출신이고, 중국 광복군을 포함한 중국군 세력들은 좀 잘 못 싸웠어요. 어정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만주하고 일본군 세력들이 쭉 수뇌부로 큽니다. 그게 정일권, 백선엽, 박정희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는 근데 남부장 출신이니까 핸디캡이 많았는데 쿠데타로,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거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육군에서는요, 14연대하고 4연대를 영원히 없앴죠. 그리고 송호성을 초대 사령관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2대 사령관인 이응준 총참모장을 육군의 최초 지휘관으로 봅니다. 해군은 소련일부터 정확하게 해군 창설 때부터 최초 지휘관이 나오는데 거기는 육군은 비어 있습니다. 공산 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홍범도 얘기입니다. 홍범도 선생이 독립운동한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하고 김자진이 했던 청산리 전투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반복률 교수 얘기도 있고 주은식 장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다른 얘기도 많아요. 그 어쨌든 전투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범도는 자유주 참변을 거쳐가지고 소련에 가죠. 그리고 소련이 이 조선인들을 잘 해줬는가 하면
일제와 내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35년 동안 다 중앙아시아 뿌릴 때 홍범도는 저항하지 않아요. 그 까자크스 가서 소련의 위압에 눌렸는지 협조를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되죠. 공산당원이 되죠. 자, 박정희하고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만주군의 군인이 됐다. 그런 잘못 가지고 그 후에 많은 공이 있어도 친일파로 몰아서 나쁜 놈으로 모르는 게 누굽니까? 노무현, 문재인류의 뭐 친일 명단 만드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 홍범도도 많은 게 잘한 게 독립운동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이 된 건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공산당원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육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육군에 숨어있던 공산주의한테 학을 띄었으니까. 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혁명으로 들어선 다음에 63년도 맞을 겁니다. 홍범도의 독립운동을 인정해서 독립운동 무슨 포장을 합니다. 꽤 높은 걸 줘요. 건국장을 주던가? 그 독립훈장 등급이 있어요. 우리 그 무공훈장에도 뭐 태국훈장, 충무, 뭐 을지 뭐 쭉 있잖아요. 체육훈장도 뭐 청령, 기린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높은 걸 줬습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같이 육군 출신도 홍범도의 독립운동은 인정한 겁니다. 좌파로 갔지만. 자, 우리 육군은 해군은요. 손원일 씨가 만든 해군은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아마 특수부대를 배에 실어갖고 부산으로 상륙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해군은 전쟁 갔다는 걸 알고 이제 막 뭔가 대비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투함이 미국에서 막 가져온 백두산함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때 최영남 중령인과 소련이 백두산 함장을 했는데 그 배를 끌고 나가서 쭉 부산 앞바다 지나다 그 이상한 선박을 봐요. 그때는 뭐 어선이 많은 것밖에 없을 텐데 어떤 큰 기선이 오니까 뭐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막 총을 쏘고 하니까 그 전투를 통해서 격침시킵니다. 그때 만약 그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부산에 상륙했으면 우리는 망했겠죠. 그래서 해군은 그렇게 하면서 백두산함이 이기면서 해군은 이제 좌우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군은 육군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육군은 쭉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야 공산 세력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군을 만든 거는 육군은 6.25 전쟁 치면서 철저한 반공으로 갔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다. 그런데 홍범도를 좌파들이 독립운동했으면 자꾸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때 해군에서 참 웃기게 장보 3번 하면은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를 이름 붙인다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딸리니까 홍범도함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해군에서 내부에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가 제법 많았어요. 근데 해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가 승인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육군 대장 출신 4명이 박근혜 주변에 있었어.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당연히 포스타 출신이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이 남재준 씨가 육군 대장 참모총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장순과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씨였고 역시 육군 대장 출신.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 박 누구예요? 그것도 육군 대장 출신.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확실한 반대를 안 해서 홍범도함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이 좌우를 섞어자. 처음에 김원봉 밀어붙이도 안 되니까 홍범도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홍범도를 이미 박정희가 서운을 했는데 더 높은 서운을 하면서 탁현미가 꾸며갖고 우리 시그너스 수송기에다가 싣고 오는 쇼를 하고 영웅이 돌아왔다 하면서 육사에다가 그의 흉상을 집어넣게 하고 그 뭐 광복군 했던 사람들, 독립군 했던 사람들이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독립군, 광복군 했던 사람들이 좌우가 공산 세력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육군이 참 힘이 없이 받았어. 육군 육사, 교장, 육군 총장, 육군 국방부 장관 다 멍텅구리들이지.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홍범도는 일단 걷어내는 겁니다. 나머지 4명도 빼려고 하는데, 일단 홍범도는 우린 공산주의랑 싸워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장교를 키우는 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홍범도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사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우리가 건군기에 육군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자의 투쟁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안 맞아. 이걸 섞어서 우리 군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게 김원봉, 뭐 홍범도를 넣어서 흐리멍텅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야. 중국군 출신, 광복군 출신 뭐 이 사람들이 잘 싸웠느냐? 못 싸웠다니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은 만주군 출신이다.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그거 하나 갖고 빨갱이 나쁜 사람을 만들잖아요. 홍범도 이런 사람 독립운동 하나 갖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이쪽 거는 봐줬으면 똑같이 봐줘야지. 넌 왜 잘한 것만 하고 너는 못한 것만 해서 똑같이 저울에 올리냔 말입니다. 그리고 육군은 육군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성들을 우리 이 인재들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흉상을 두면 안 되죠. 이건 저희 이정훈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제가 육군의 쭉 창군사를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민식 장관이 본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포상이 잘못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김원홍 씨인가요? 광복회 회장 자기 아버지 엄마 과도하게 했죠. 손혜원 씨도 자기 아버지 안 되는 걸 집어넣었죠. 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해야 되고요. 광주유공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홍범도 흉상은 육사에서 빼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